네, 오늘은 10월 16일입니다. 그런데요, 매년 10월 16일은 무슨 날이냐? 사실 1년 365일 중에 오늘은 무슨 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 무슨 날이냐?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세계 척추의 날입니다. 척추의 날. 요즘처럼 일교차가 커지면 허리 디스크로 잘 알려진 이 추간판 탈출증,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무슨 병이냐면 척추뼈가 신경을 누르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척추관 협착증 등등등,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척추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게 바로 요즘같이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클 때, 이럴 때 아주 유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가을철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이제 커지면서 지금처럼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쉽게 경직되고 수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무리하게 움직이면 통증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평소엔 안 아플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요즘같이 아침 저녁 기온이 커졌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움직이고 뭐 이러면 안 아팠었던 것도 아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질환은 특히 이제 그중에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고 말하는 것도 인데 다 이런 건데요.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추간판이 손상이 되거나 살짝 돌출돼서 나오면서 이제 척추 신경을 누르면서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통증이 심하게 생기는 그런 소위 말하는 뭐 디스크 뭐 이런 건데, 보통 평소에 이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그런 습관을 많이 한다거나, 뭐 운동 부족이라거나,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척추에 어떤 변화가 자기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생겨서 발생하는 그런 것도 다 이런 거라고 합니다. 10대 청소년에서부터 뭐 7, 80대 노년기까지 뭐 다양한 연령층에서 요즘은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무릎 밑까지 내려가는 이 다리 저림이 나타납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다리가 갑자기 좀 찌릿찌릿해서 이거 왜 그러지 봤더니 허리에 조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고치니까 뭐 다리까지 다 쉽게 금방 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증상이 심해지고 감각이 뭐 둔해지는 그런 느낌, 또 뭐 뜨거움 등 뭐 이상한 그런 감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척추 질환을 예방하려면 일상생활 중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고백하건대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뭐 나름 똑바로 이렇게 서 있긴 합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 스타일은 못해요. 대충 약간 거북목도 좀 있고,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구부러져서 일을 오래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시간만이라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 가지도 개선된 점도 있고요. 자, 여하튼 근력이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적당량 것이 요즘 같은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가을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쉽게 경직되고 수축된다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 우리가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볍게 몸을 스트레칭 해주고,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가벼운 아침 체조 좀 해주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더워 곳곳 대도시마다 다 이게 더위를 호소하셨는데, 이쪽 LA 지역도 그러니까 한 3, 4주 전만 해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지금 갑자기 날씨가 이제 많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더울 때는 우리가 더위를 뭐 호소하고 더워서 불편하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척추 관련 질병 이런 거는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위가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허리 운동, 팔 운동 가볍게 이제 워밍업 해주면서, 그렇게 워밍업 해주시고 하루를 반드시 시작하시길 바란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10월 16일 척추의 날을 맞아서 제가 척추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이 뭐가 없나 간단하게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그 허리 관련, 척추 관련 의료진들이 하는 말이 요즘 같은 계절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워밍업 하고 몸을 움직이길 바란다. 이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워밍업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도요, 이렇게 가볍게 워밍업을 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자, 워밍업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좀 뉴스 움직여 볼까요? 그런데 이 편안하게 움직이긴 좀 쉽지 않은 좀 안타까운 그런 좀 심각한 뉴스가 있는데, 지난 8일 LA 인근에 LA 한인타운을 기준으로 차 타고 남쪽으로 한 4, 50분만 가면 끝납니다. 끝나고 바닷가가 나옵니다.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한 1시간을 가면 카탈리나 섬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난 8일 그 LA 인근 그 카탈리나 섬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5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뭐 이런 소식은 있었는데 그 신원이 다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엊그저께까지 4명이 밝혀졌는데 마지막 1명의 신원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으로 밝혀진 신원이 안타깝게도 30대 한인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올해 37살 박조은 씨가 지난 8일 당시에 추락한 경비행기 사고로 그 카탈리나 아일랜드 섬 협곡에서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카탈리나 아일랜드는 LA에서 가까우니까 배 타고 뭐 1시간, 2시간 정도면 가니까 한인들이 자주 놀러 가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배 타고 가는데 경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자, 검시국에 따르면 박조은 씨의 사인은 블런트 트라우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런트 트라우마?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이게 이제 어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블런트 트라우마라고 써 있으면 대부분의 이제 둔기로 뭐 머리를 맞은 상처 뭐 이런 식을 의미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건 현장이 아니라 사고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블런트 트라우마라 하더라도 둔기로 맞은 부상이 아니라 추락 시에 어딘가에 크게 부딪힌 충격에 의한 그런 부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런트 트라우마. LA 카운티 셰리프국 그 아발론 지부가 이제 그 카탈리나 아일랜드를 담당하는 곳인데 그 셰리프국은 지난 8일 저녁 8시 경비행기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의 휴대전화로부터 911 SOS 알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작동해서 출동한 당국은 카탈리나 공항에서 서쪽으로 약 한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파손된 경비행기의 잔해와 숨진 5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시국은 당초 사망자의 신원을 비행기 소유주인 73살의 남성 알리 사파이, 그리고 33살의 남성 해리스 알리, 55살의 여성 마가렛 메리 패너, 그리고 34살의 남성 곤잘로 루벨로, 이렇게 4명을 확인하고 나머지 1명의 시신은 확인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7살의 한인 여성 박조은 씨로 밝혀졌습니다. 박조은 씨는요, 그런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승무원, 뭐 객실 승무원이든 또는 운항 승무원이든 여하튼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여러 차례 도전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미국에 와서 이곳에서 경비행기 조종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LA 인근에 있는 경비행기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뭐 비행기 조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도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당시 이제 박조은 씨가 그 경비행기의 조종 임무로 탑승을 했던 건지 아니면은 승객으로 탑승했던 건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한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비행기 사고는 30일 안에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더 있으면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안타까운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고 뉴스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선은 3주 앞두고 민주당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도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요. 왜 그러지? 민주당 전체적으로 지지율 괜찮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자, 민주당 진영에서 8년 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그때와 같은 패배를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지율로 보면은 뭐 해리스 후보가 우세하고 뭐 전체적으로 뭐 초박빙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뭐 초박빙이다. 트럼프 후보가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다. 뭐 해리스 후보가 1%포인트로 우세해서 아무래도 확률이 조금 높다. 뭐 이런 거 다
오보입니다. 오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뭐 오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지지율이 절대 당선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빙 구도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전투표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선 전국 단위에서 조사를 해보면 두 가지를 나눠서 조사했어요. 전국 지지율 그리고 두 번째는 경합주만 따로 분류한 지지율. 첫 번째 전국 단위의 지지율에서는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합주만 따로 놓고 봐서는 거기서는 밀린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요, 하버드 대학 정치연구소가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유권자 3,145명을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사전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만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지지율로 보니까 해리스 후보 51.4%, 트럼프 전 대통령 42.6%, 8.8%포인트 차로 전국 지지율에서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만 놓고 보면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뭐 어렵지 않게 이번에 승리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선거 특성상 그게 아니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체적인 전국 지지율에서 이겨도 결국은 경합주에서 이겨야만 대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국 지지율에서 이겨도 못 이기느냐?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한 표 차로 이기나 뭐 10,000표 차로 이기나 10만 표 차로 이기나 결국은 이기면은 캘리포니아 55명 제일 많은 선거인단은 다 위너 택시로 다 가져가 버리는데 이게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한두 표로 이기는 거 아니라 상당히 큰 차로 이기는 겁니다. 근데 큰 차로 이기나 한 표로 이기나 이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서 쓸데없이 큰 차로 이기니까 전체적인 지지율에서는 뭐 높게 좋게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근데 문제는 경합주에서 단 한 표밖에 이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겨야 되는데 그 한 표, 두 표, 10,000표, 20,000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합주 7곳을 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그리고 네바다. 이 7개의 경합주, 사전투표가 의사가 있다고 밝힌 유권자로 한정해서 실시한 조사에서 해리스는 47%, 트럼프 48%,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이번에 처음 뒤집은 것도 아니고 경합주에서는요, 사실은 계속 거의 트럼프가 1% 정도는 계속 앞서는 것으로 꽤 오래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응답자 대부분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더더욱이 주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암만 좋게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야, 이러다가 뭐 전국에서는 이기고 경합주에서는 져서 결국 대선에서 패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옛날에 그 엘고 같은 일 또 당하는 게 아니냐, 또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 같은 일 또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심각한 우려. 그래서 민주당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랄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랄까, 또 단점이라면 단점일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뭐 장점보다는 좀 단점이다. 이게 약간 좀 weird하다. 저 민주당에서 공화당 후보들 비난할 때 weird하다는 욕 많이 했잖아요. 뭐 욕은 아니죠. 비난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상하다, 괴상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공화당 후보 괴상한 게 아니라 이 선거 시스템 자체가 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이런 게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조금 이렇게 weird한, 좀 이상한 이런 미국 선거 제도에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지 이거는 제가 한 금요일쯤 영상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그날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선을 한 2, 3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선거의 장단점을 좀 알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판세를 분석하는데 금요일날 영상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 작가 한강. 재밌는 건요, 작가 한강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았죠. 그리고 한 20여 년 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가 받은 게 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한국 출신, 코리아 출신은 그럼 몇 명입니까? 뭐 당연히 2명이라고 여러분들 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wrong. 틀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면요.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코리아, 한국 출신 수상자는 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3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누가 더 있는 거지? 김대중, 또 그 한강 작가 외에 또 누가 있는 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벨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요. 한국 출신 수상자는 지금 공식적으로 딱 3명, 실제적으로 그렇게 팩트입니다. 이건 3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먼저 노벨상을 수상한 첫 번째 코리아 출신 수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냐? 지난 1987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찰스 J. 피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국적은 미국 국적이죠. 미국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죠. 자, 노벨 홈페이지에 따르면 피터슨은 대한제국 시절이던 1904년 10월 부산 출생입니다. 노르웨이 출신 선박기술자였던 부친과 한국에서 일을 하던 일본인 여성 슬하에서 피터슨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피터슨은 8살까지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8살까지 계속 살다가 9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한국 출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청년이 됐을 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미국에서는 MI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미국 두폰사의 잭슨 연구소에서 일하던 중에 크라운 에테르라는 유기화합물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수상 당시에 그 피터슨의 국적은 물론 미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 이게 국적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자꾸 코리아 출신을 얘기하냐면요. 노벨위원회는 국적이 아닌 출생지를 기준 삼아서 그를 한국 태생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벨위원회는 왜 굳이 국적이 아니고 출생지로 분류를 해놨을까요? 네, 노벨위원회는 후보자의 국적을 고려하지 말라라는 그 알프레드 노벨의 유지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수상자의 국적이 아닌 출생지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기관 그리고 그에게 이상을 주는 이유 그것만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별도로 그냥 일반 우리들이 알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 노벨위원회에서 그 국적을 명시하는 건 아닙니다. 한강 발표할 때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 한강 그렇게 발표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강 사우스 코리아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피터슨도 발표될 때는 코리아 출신 피터슨, 찰스 J. 피터슨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적이 아닌 출생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노벨위원회의 룰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노벨위원회 공식 기록에는요. 한국 출신이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흥미로운 팩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K-열풍이 K-팝을 필두로 해서 K-드라마, K-영화, K-푸드, K-뷰티, K-클래식 등등에 이어서 이번에 K-문학으로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한류의 덕을 톡톡히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무슨 라면 회사들, 과자 회사들, 빵 기업체들 이런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빵 같은 거 옛날 같으면 누가 먹겠어요? 여기 무슨 곰팡이 쓰는 거 아니야? 여기 무슨 박테리아 들은 거 아니야? 병균 들은 거 아니야? 옛날 같으면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프리카 어느 외진 시골에서 만든 어떤 빵이라고 갖고 와서 주면 흔쾌히 먹겠습니까? 조금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옛날 같으면 한국에서 만든 빵이라면 미국 사람들이 먹겠어요? 안 먹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불안하다고. 뭐가 들었는지 몰랐어. 그런데 요즘은 돈 내고 찾아다닙니다. 미국 빵보다 2배, 3배 더 비싸도 그 비싼 돈 주고 먹습니다. 왜? 한국 빵이라고. 그게 다 뭐 때문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한류 때문이죠. 자, 그렇게 그 덕을 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파리바게트 물론 맛있게 잘 만들고 그 품질을 제가 저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리바게트가 지금의 파리바게트가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리아라는 브랜드 이미지, 그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파리바게트가요.
캐나다 토론토 중심가 블루어 스트릿에 매장을 하나 더 열었는데요. 그 매장이 글로벌 600호점이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해외에 있는 지점 딱 600호점이었습니다. 그게. 자, 글로벌 600호점은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의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더 달성을 했다라는 데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북미 지역이라고 하면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 세 나라인데 대부분 이제 멕시코는 조금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통 이제 미국, 캐나다를 우리가 의미하죠. 이런 이제 북미 지역에서 달성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파리바게뜨는 강조했습니다. 자, 파리바게뜨는 북미에서 올해만 현재까지 30개의 점포를 더 열었기 때문에 더 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약 190개 매장을 이제 운영하는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수십 개, 한 20개 이상은 더 열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20개 이상 더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래서 결국 연말이 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매장 수가 무려 200개를 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파리바게뜨가요. 북미 시장을 포함해서 파리바게뜨는 글로벌 사업의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태국, 브루아니, 또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 나라에 또 추가로 진출하는 계약도 맺었다라고 합니다. 또 올 연말에는 뭐 말레이시아 조르바루의 글로벌 할랄, 요즘은 또 이슬람 음식 할랄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또 그쪽에서는 장사 못 합니다. 이슬람 교인들 많은 데서는 할랄이어야 인증을 꼭 받아야 장사됩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은 공장 건립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바게뜨.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등, 브루네이까지도 지금 웬만한 없는 파리바게뜨가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겁니다. 5, 60개 이상 나라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해외에만 600개 이상 지금 이제 갖고 있는데, 지난해 매출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해외에서 올린 매출이 무려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6,500억 원. 이렇게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엄청 버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 한류의 영향을 그만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사실 우리 해외 한인 교민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한인 교민들한테는 진짜 좀 싸게 해줘도 시원찮을 겁니다. 왜? 우리 해외 교민들이 여러모로 국위선양도 하고 해외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여기저기 가서 무슨 실수하고 쓰레기 막 버리고 매너 없이 구는 한국 사람 요즘 없습니다. 이미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잖아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그런 업그레이드 시킨 코리아라는 이미지. 우리가 국위선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한류의 브랜드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해외 교민들이 참 애쓰고 있다. 그런 면에서 파리바게뜨 우리 해외 교민들한테 좀 좋은 공급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불평등하게 더 싸게 해주고 그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정말 무슨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또 어려운 단체라든지 이런데 파리바게뜨 좀 기부금도 많이 좀 내고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빵들 계속 좀 도네이션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서로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파리바게뜨 참 좋아하죠. 근데 저는 참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리바게뜨는 한국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 먹는 한국 사람이 만든 프랑스 파리바게뜨.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파는데 프랑스 파리바게뜨래. 참, 이거 외국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파리바게뜨를 보면서요. 네. 자, 코스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요, 코스코에서도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보다 더 싸게요. 네. 최근 들어서 자동차 가격과 대출 이자율, 그러니까 오토론 이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코스코가 대안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자가 직접 인벤토리 검색부터 해놓고 가격을 찾아본다든지 딜러와 컨택해서 흥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다 이제 겪어야 되는데 코스코에서는 이 같은 번거로움과 협상 등등등이 없이도 저렴하고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오토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따르면 코스코 회원은 차량 구매 시에 딜러와 어떤 협상을 직접 하지 않아도
확정된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코스코 회원을 위해서 미리 싸게 가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 뭐 2,000불만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자동차 업체나 딜러의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어서 이 모델에 따라서는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스코와 자동차 업체 간의 그 파트너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동차 모델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회원들은 추가 할인 혜택까지도 받게 됩니다. 자, 이용 방법은요, 웹사이트에서, 코스코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모델을 먼저 검색해서 기능, 옵션 등등을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같은 거, 할인 같은 게 충분히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한 후에, 이거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하면 그 제휴 딜러 찾기를 거기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코스코 오토 프로그램의 인증을 거친 무려 미국 내 3,000개의 제휴 딜러, 즉 코스코하고 제휴되어 있는 3,000개의 딜러 중에 여러분이 가기 제일 편한 곳, 여러분이 가길 원하는 곳, 그 선호하는 딜러를 딱 선택한 후에 예약해서 그냥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 이미 다 싹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코스코 회원 전용 가격과 전용 조건 등을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코스코 자동차 구입을 위한 웹사이트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costcoauto.com입니다. costcoauto.com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동차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린다면요.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 있죠? 하이브리드. 요즘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훨씬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인기예요. 내연차보다도 전기차보다도 이 하이브리드가 훨씬 인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의 SUV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가격 대비 최고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말을 한다면 가성비 짱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최근에 발표한 2024 최고의 가성비 짱 SUV에 따르면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10점 만점에 9.1점으로 이 9개 평가 모델 가운데 1등을 차지했습니다.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4만 달러 이하입니다. 39,400달러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고급 소재로 제작된 럭셔리한 인테리어다라는 평가도 받았고, 또 넉넉한 탑승 공간, 또 넉넉한 적재 공간, 뭐 트렁크가 작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12인치 터치스크린 등등 각종 기본 사양이 충실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적절한 가속 능력에 부드러운 승차감 등 뛰어난 주행 성능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뭐 10만 불, 20만 불짜리보다 더 뭐 뛰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가격 대비 2만 원 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성비 짱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는 1등을 했다. 이 SUV 중에서는 기아 스포티지가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자가 8년을 더 산답니다. 그것도 훨씬 건강하게요. 이번에는 좀 불편한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기간을 뜻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건강 수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한국인의 평균 수명,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는지 그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인의 평균을 내잖아요. 그건 그냥 말하는 평균 수명인데 이거는 건강 수명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뭐 거의 거동도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그 상황, 요런 건 좀 빼고 웬만큼 일상적인 기본적인 생활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를 건강수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건강수명이요, 소득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그런데 특히 이 격차는요,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 소득이 상위 20%의 지난 2011년 건강수명은요, 상위 20%의 경우에는 71.8세, 그러니까 71.8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71.8세까지는 건강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71.8세에서 10년 후인 2021년을 보니까 73.4세로 1.6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건강수명입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건강수명은 평균 수명과는 달리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다 뺀 기간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에 초점을 둔 그 수명입니다. 자,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이 1.6세 10년 동안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10년 동안
소득 하위 20%는 64.7세에서, 이 충격적이죠? 64.7세에서 65.2세로 0.5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건강 수명이 65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 수명 격차가 지난 10년 사이에 얼마나 났느냐? 10년 전에는 그 격차가 7.1세였는데 지금은 더 벌어져서 8.2세로 벌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 상위 20%에 속한 사람들이 하위 20%에 속한 사람들보다 평균 8년 이상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평균 수명 말고 건강한 수명.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득을 이유로 해서 건강 양극화, 건강하게 사는 그 나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나왔는데 이건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 살면서 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소득과 또 살고 있는 무슨 지역 등을 이유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건강까지 불평등해진다라는 것이 숫자로 확인됐다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오래 못 살아. 이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그 격차가 줄어드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양극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그 점이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지역별 균등한 의료 시스템 편성과 더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다 같이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